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크 데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함으로써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 해석을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가치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하나의 흐름, 사조, 철학, 과학, 이것을 해석학이다, 또 근본 해석학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본 해석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해석학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한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어, 한국말로도 좋은데 영어가 이 예에 대해서는 영어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이해하다라고 하면은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 근데 understand는 우리는 단어라고 하죠. 그런데 under와 stand를 한번 띄어놔 보세요. 그러면 under는 뭔가요?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stand는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여기 있는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 서야 되죠? 이렇게 아래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래. 위에 서면 이 학생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학생을 제가 만약에 지배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이제 업스탠드가 될 수 있지만, 아래로 본다면 아래로 봤을 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어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는데, under와 stand라는 것도 여전히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understand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나요?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는데 understand를 잘라서 under와 stand로 나눴어요. 그러면 under와 stand를 나누면 under와 stand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understand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는 조각이 났잖아요. 이 조각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몇 번 다루었던 개념인데요. 뭐죠? 토큰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제가 대학 들어오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버스를 탈 때는 이 회수권을 가지고 타면은 이제 할인도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토큰은 누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누가 사용하는 게 학생이 쓰는 거죠. 학생 토큰이니까. 학생 회수권 토큰이니까. 그리고 어디에 써야 될지를 정해져 있는 거죠. 버스를 탈 때만 써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물론 학교 앞에 있는 라면집에 가면은 이 토큰을 내면 그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는 버스 토큰을 내면 이제 라면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의미를 내가 이해했다라기보다는 버스 토큰을 가지고 돈을 바꿀 수 있으니까 아마 라면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 언더스탠드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언더와 스탠드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토큰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univers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나눠보죠. 토큰으로 나눠보자 이거죠. 그러면 uni가 있고 verse가 있고 city가 있단 말이죠. university가 있단 말이죠. uni라는 단어가 있고 verse, 뭐 다양하다, 아니면은 시적인 문구다, 뭐 city 하는 거는 명사를 만드는 어미다,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university로 나눠진 것과 understand로 나뉜 것을 한번 합쳐볼게요. 제가 합쳐볼게요. 의미를 합치는 거죠.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한테 내가 이제 부탁을 한 거죠. 합쳐달라. 그러면 up을 가져오는 거죠. uni를 가져올게요. university에서 uni를 가져오고 understand에서 stand를 가져오죠. 그러면 합치면 뭐죠? unistand잖아요. unistand가 어떤 뜻이 있나요? 그 사전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빅데이터의 인공지능의 LLM 모델은 어떤 상황이, 독특한 상황이 왔을 때 유니스탠드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것이 뜻이 통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허미뉴틱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거죠. 내가 어떤 단어가 나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는 통하고, 즉
의미가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는 의미가 생기지 않을 때 의미가 생기는 상황과 조건을 내가 기억해 뒀다가 그것이 의미가 통하게끔 다른 상황과 조건이 있을 때도 그 단어에서 가져온 토큰을 사용해 보자라고 만약에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이것은 근본 해석학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이 자세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인공지능에서 LLM 모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LLM 모델은 그 단어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부족해서 아니라 단어들을 다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이 조각만 보면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진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조건과 상황 속에서 다른 조각들과 다른 토큰들과 연결되었을 때는 갑자기 얘가 의미가 갑자기 팍 생겨요. 그럼 그 순간을 LLM 모델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 정확하게 반대가 뭐냐면 대박 같은 거죠. 밑도 끝 없이 대박하면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그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LLM 모델이나 근본 해석학이 추구하는 방향과 좀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맥락 없이 쓰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게 하는 기본적인 어떤 힘이 있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토큰이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토큰과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절대로 의미를 가져갈 수 없는 것, 이것을 토큰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블록체인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몇 단어로 대화를 하고 글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쯤은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20단어 정도만 가지고도 예를 들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정치 토론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어떤 당의 대변인, 반대당의 대변인 이렇게 보면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녹음해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몇 단어 정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캐치를 해보면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듣고 있으면 서서히 제가 뭐라고 했죠? 몸이 아파옴을 느낍니다. 저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근본 해석학으로 어떤 단어와 합쳐졌을 때 이것이 사람들한테 통한다는 걸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는 그 골치 아프고 그냥 간단한 단어 몇 개만 가지고 살아갈게. 20단어가 한 3단어만 되는 거죠. 앉아있다가 이제 친구들이 막 얘기하면 대박. 좀 또 다른 얘기 하잖아요. 소름. 이렇게 하면 그냥 통하는 거죠. 그죠? 어떤 말들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쭉 얘기하면은 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게 어떤 근본 해석학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예를 왜 제가 얘기를 드냐면 저는 박사학위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강단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저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박사님 이러지 않잖아요. 왜요? 저는 라이센스를 여기다가 붙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박사가 있다라는 거를? 이 제도권 교육 체계 내에서 유니스트라는 데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수고 박사라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제가 웬만큼 실수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면 이제 저를 이제 댓글도 올리고 종자님한테 일을 바치고 어디다 신고도 하고 이러겠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강단 교수인 거죠. 나는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부터 나온 권위가 아니라 이 교육 시스템과 대학이라는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강단에 있는 교수로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동일한 거죠. 그러면 얘기를 듣다가 친구가 얘기하면은 소름, 대박, 헐 이 3단어만 가지고도 굉장히 어떤 시기적절하게 탁탁 말만 하면은 웬만하면 그 친구를 내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각종 사람들이 알려주고 좋게 판단하는 라이센스를 가지는 겁니다. 자격증을 가지는 거죠. 박사학위, A+가 많은 학점을 가진 성적표, 삼성에 취직해서 삼성을 다녔다는 경력,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난 삼성 다녔는데, 내가 옛날에 대학에 서울대학교 다닐 때는 이랬는데, 이런 거로 통하는 사회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헐, 대박, 소름인 거죠. 이것과 반대적인 삶은 뭐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내 이름은, 이름이 뭐세요? 여러분, 굳이 내 이름을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대화를 해가면서 알아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근본 해석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박사학위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이 나를 박사학위로 인정해주고,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로 인정해주고, 훌륭한 교수로 인정해주고, 훌륭한 사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격해주면 그것으로 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드러난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디지털 시대가 오고 토큰이라는 개념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토큰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LLM 모델의 기본은 토큰입니다. LLM 모델의 기본은 토큰이기 때문에 토큰의 의미가 비가 내리듯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엮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엮는 방법도 누군가가 라이센스를 가진 구글이, 라이센스를 가진 삼성이, 라이센스를 가진 애플이 꼬아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구입만 하는 거죠. 구입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헤게모니가 한 축, 한 점, 태양계,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뉴턴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꾸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일조를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대박, 소름, 헐을 외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막 되는 거죠. 그리고 댓글에 이 사람 괜찮다. 근데 우리는 진짜 괜찮은 건지, 그 사람이 셀럽이라는 자격증을 갖췄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입국장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마시고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름의 기하학을 가지고 와서 의미를 꼬아야 되는데, 의미를 꼬우는 그 가닥이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같이 수학소, 모나드, 의미 단계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죠? 토큰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요. 그러면 이 근본 해석학이 원래 없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머니로부터 한 1년 정도 충분한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데리다와 카프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근본 해석학이라는 포스트 모던 해석학이라는 책에 시라큐스 교수가 얘기한 그 존 커프토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죠. 도서관에 있습니다. 또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는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를 해석해 달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는 이미 해석하고 있는데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여러분은 속에서 끊임없이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말은 내가 동의가 되는데 이거는 내가 받아야지. 들으면은 저거는 내가 좀 동의하기 힘들어. 그건 이제 리젝트 하는 거죠. 튕겨 나서는 거죠. 이거는 좀 뭐지? 라고 마음에 약간 넣어둬요. 그럼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재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을 수심이 많이 담고 이것이 때로는 지식이 되고 때로는 우리한테 프레임이 되고 때로는 도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되고요. 이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마음 먹으면 여러분이 학위를 따시고 삼성에도 취직하고 LG에도 취직하시고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을 가진 라이센스를 머리에다 붙이고 다녀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근본 해석학적인 해석을 나는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카프토와 데리다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제가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책을 한번 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카프토나 데리다가 얘기하기는. 왜요? 우리는 언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언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안다는 것은 이 책을 이미 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거죠.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죠. 그죠? 어머니가 우리를 안고 모든 얘기를 1년 동안 다 하셨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했는데 거기서 지금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그걸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나한테 사랑을 준 사람부터 이 언어를 다 함고 있고, 이번 학교에 어렵게 제가 한글 강의를 신청한 이유도 그게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혹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한 번쯤 여러분도 근본 해석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왜요? 두 가지 삶이 있고, 지난 시간에 화요일 날 얘기한 것 같이 의사는 뭐죠? 의사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암에 걸린 제 어머니한테 처방을 하는 거죠. 처방을 하는 거죠. 근본 해석학이 아니라 뉴턴의 법칙을 집행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처방을 안고 주사실에 들어가서 항암 치료를 받는 5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간호사라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이미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냐, 진단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병이라는 것들은 잠시 내켜주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말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다른 단어 사이에서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세 번째 들어갔을 때, 저 뒤에 들어갔을 때 이 의미가 완벽하게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근본 해석하기로 하는 거죠. 내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토큰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유니버시티의 유니가 여기 들어가면 의미가 있을까? 여기 들어가면 더 의미가 있을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면서, 그죠? 사르트르가 얘기한 타자의 시선을 느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여기 들어가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여기 들어가니까 돈이 생기네, 여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 막 울기까지 해요. 그러면 나는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근본 해석학의 가장 출발점이고, 그것은 경제, 교육, 모든 거에 다 통할 수 있고,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에 이런 예들을 후기구조주의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현상학적인 의식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해서, 언어를 무엇으로 나눠요? 토큰으로 나눴을 때, 의미의 가장 작은 조각으로 나눴을 때 어디에 배열하고 어디에 컨텍스트라는 맥락을 가질 때 우리한테 의미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교육 분야, 경제 분야, 예를 들어가면서 인프라 분야, 기후변화 분야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요. 자크 데리다와 존 코프토라는 사람. 존 코프토는 강단, 그죠? 이것을 강단이라고 하죠. 강단 교수보다 여러분 제야에는 훨씬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있는, 그죠? 상아탑이라는 강단에 있는 교수를 더 쳐주는 이유는 뭘까요? 월급도 많이 주고요. 때로는 내가 밥값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면 나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구나. 참 좋은 거죠, 그죠? 참 복되고 행복하긴 한데, 이런 어떤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인정받고,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바뀔 수는 없는가를 이번 학기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그것을 이 두 사람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입니다. 하이데거요. 근데 하이데거는 나치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를 우리가 꼭 그런 어떤 나치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론을 해야 될까?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많은 철학자들이나 이제 과학자들이 이 하이데거를 언급하기를, 그리고 공부하기를, 하이데거 책을 읽기를 서슴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런 어떤 해석학적인 이 세계를 세상에다가
이렇게 내어놓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죄부를 하나 받는데요. 나중에 이제 나치하고 갈등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총장에서 쫓겨나고, 한 대학의 총장이 쫓겨나고 강사 자리만 겨우 유지하면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던 배경에는 이 하이데거의 친구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구명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 덕분에 우리는 하이데거를 이렇게, 그죠, 나치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도 어떤 큰 범죄자가 사상이 뛰어나다. 그럼 이 사람의 사상을 우리는 연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것은 뭐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이긴 한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이데거는 오늘 한번 나누고 뭐 그 이후에 하이데거를 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저도 하이데거를 잘 모르고 그냥 책을 몇 권 읽은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수업에서 많이 다뤘던 얘기인데요. 헤겔, 후설, 하이데거. 이 이후에 이제 후기 구조주의가 탄생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근본 해석학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헤겔, 칸트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정신적인 제자죠, 그죠? 이 헤겔은 의식,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뤘죠. 의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전에 책들 읽으면 의식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느냐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헤겔이 오면은 이 스피릿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의식을 치열하게 다룹니다. 정말 치열하게 다루는, 이게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자아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아로 가서 자아를 확신하면은 certain of, being certain of 하면은 문화로 가고, 믿음을 가지면 종교로 간다라고 얘기한 게 헤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이데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런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 수업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 연결의, 논리의 연결의 구조가 이런 게 나한테는 맞더라 라는 생각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후설, 이 수업 이번 학기에 가장 중심에 놓고 다루고자 하는 현상학의 거의 창시자라고 하는 후설은 의식을 그대로 가져오죠. 헤겔로. 저의 생각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의 생각이고, 그냥 이것을 독서에 의하면 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헤겔은 스피릿이라는 걸 많이 강조한단 말이죠. 그 책을 보면요. 그런데 후설은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책에는요. 뭐를 대신 사용하면 에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에센스 많이 다뤘잖아요. 에센스는 현상학적으로 대상이 있고, 물질로부터 대상이 있고, 대상은 주체가 되고 주체는 객체가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어디로 가죠? 코키토로 연결돼서 언어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동일하잖아요. 단어만 조금씩 살짝 달라지고, 코키토라는 걸 썼어요. 이건 데카르트라는 프랑스 학자에 이제 쓴 거죠. 그 다음에 셀프도 써죠, 후설은. 근데 이고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이고를요. 이제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다뤘는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의식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는 환호하다, 그 다음에 성찰하다, 뭐 이런 단어들을 써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거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이데거에 내려와 보잖아요, 그죠? 하이데거는 후설의 제자입니다. 실제 제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드렸죠, 그죠? 수업의 조교라서 이제 후설이 막 이제 천재니까 막 수업을 하고 하면 학생들이 그냥 봉 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저문으로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후설이 1시간 강의를 했으면 하이데거는 5시간을 강의를 하는 거죠. 이게 하이데거가 어떤 자기의 철학의 기반을 탄탄히 쌓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후설이 하이데거가 똑똑하니까 너 교수 자격 시험을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일에는 교수 자격 시험이 따로 있었나 봐요. 지금은 어떻겠냐.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박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박사 논문을 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박사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책을 출판을 해야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 심사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데거 보고 후설이 책을 하나 빨리 써야 되겠다. 너 이번 기회가 없으면 이 TO가 나올 때까지 좀 많이 오래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후설이 강한 노트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책을 한 달 만에 내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이 사람도 뭐 천재겠죠, 물론. 이게 존재와 시간입니다. 존재와 시간. 근데 존재와 시간은 1편인 거죠. 그죠? 2편을 이제 그 하이데거가 나중에 그러니까 발표를, 그러니까 책을 내는데 책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엉망.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다 회수를 해서 그 책의 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후편은 2편은 1편에 비하면 뭐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낮은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1편인 이 존재와 시간, Being and Time은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읽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안 읽었어도 관계없고. 근데 보면 이 책은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으로 보면 여기 컨셔스니스나 에센스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가끔 나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책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를 오늘도 이렇게 쭉 봤는데 이런 단어가 잘 안 보여요. 내가 또 정리한 노트를 이렇게 보면 대신에 being을 씁니다. 물론 이 위에 있는 사람들도 being을 썼잖아요. being은 존재죠, 그죠? 존재, 무, empty, nothingness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being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언어의 세상으로 가면 being in the world, being in the environment, being at hand, 손에 쥔 존재, 도구적 존재, 뭐 이런 거죠. 이런 단어들을 써요. existence라는 단어도 잘 안 써요. 존재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being dash in the world, being dash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것에서 데리다나 카푸토는 근본 해석학의 하이데거한테 의존한다라는 말을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자, being을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생각이고 저의 해석입니다. being을 토큰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being. 우리의 being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가능성은 폭발이죠. 가능성은 엄청나게 많지만 이 being 속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같이 언더 하면은 나보고 뭐 언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유니 하면 유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토큰을 가지고 오면은 그런 것 같이 being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being을 어디다 두는 거죠? 하이데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언어의 관계 속에서 being 대시를 내 자신을 토큰으로 보고 거기다 두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속에 있으면 강사가 되고, 제가 집에 가면 남편이 되고, 자식들한테 있으면 뭐가 되죠? 아빠가 되고, 이제 예전에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있으면 아들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또 제가 뭔가 동창회 나가면은 동기가 되는 거죠. 이 속에서 나의 의미가 탄생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언어와 동과 토큰과 블록체인과 모든 것에서 이 토큰의 개념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하이데거한테 이론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데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이데거가 나는 허미누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카푸토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 해석학을 쓴 카푸토와 자크 데리다는 우리는 근본 해석학이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이데거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면 느끼지 않아요. 근데 위에 헤겔과 후설은 항상 우리는 언어의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놀고 즐기다가
돌아가야 되잖아. 우리 의식의 세계로 돌아가잖아요. 이 얘기도 많이 다뤘죠. 근데 우리는 그런데 돌아갈 때 되면은 리프렉션, 뭐 환원을 해야 된다, 가로를 쳐야 된다, 그죠? 그 예전의 표준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썼던 어떤 조건, 정해진 조건 이런 것들 떼내는 그런 어떤 초월의 개념을 이용하는 괄호치기를 해야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다뤘잖아요, 이미. 그런데 뭐 그러면 그렇지만 좀 복잡하잖아요. 아, 내가 이건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이데거를 보세요. 돌아가기가 용이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돌아가요? 언어의 세계에서 놀다가 의식의 세계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면 되잖아요. 지워버리면 되죠. 이게 제가 이 얘기도 누군가가 저한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빛을 졌다고 그러지라고 해서 하이데거를 다시 한번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비잉이 토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워버리면 그냥 바로 돌아온 거잖아요. 원래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면 원래는 비잉이었는데 이 다음에는 뭐가 되죠? 대시가 하나 붙어 있죠. 제가 어떤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를 오늘 수업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제 집사람이 저를 강의를 하고 온 사람이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강의가 오늘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런 정보를 모른다면 내가 말하는 것 속에서 묘하게 학생들하고의 관계를 맺고 학생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그러면 상처받아서 가죠. 그럼 상처라는 대시가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오늘은 유난히 뭐 시험을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은 이 대시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저의 아내는 이 사람이 오늘 강의를 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뭔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학점을 들고 가서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학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 속에서 무언가가 수업을 마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프로젝트를 한 그 결과가 대시와 같은 토큰의 흔적이 여러분한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굳이 성적표와 학위와 박사학위와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했잖아요. 물론 그거를 딱 보면 한눈에 보고 예를 들면 예수님과 부처님 같이 이 학생의 눈빛만 봐도 내가 알겠는데 뭐 이럴 수는 있죠, 그죠? 하지만 그거는 보통의 사람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블랙이 아니죠. 블록체인과 같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떠다니고 있잖아요. 유령과 같이 떠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유령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비지블 핸드라는 아담 스미스의 이걸 믿고 있고, 여러분이 말만 하는 순간, 컴퓨터를 연결하는 순간 여러분한테는 이 꼬리표가 이 대시가 하이데거의 대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대시가 엄청나게 붙어 있어서 이 대시로 다가가면 여기 있는 학생이 만약에 오면 아바타처럼 여러분의 대시를 또 너한테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시를 연결했을 때 아바타가 너무 이 대시가 굳어져 버리는 게 왜 굳어질까요? 나는 늘 라이센스로 얘기하고 학점으로 얘기하고 학위로 얘기하고 나는 돈으로만 얘기할 거야. 나는 대박 이것만 할 거야. 이러면은 가져가면 여기가 묻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대시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아바타처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새를 타기 위해서는 여기가 예민해져 있어야 되잖아. 센시티브 해야 되잖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토큰이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토큰의 끝이 묻어져 있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체크를 하는 방법이 허미뉴틱이라는 근본 해석학이고, 우리는 이 근본 해석학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데리다라는 겁니다. 카프토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뿌리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 사람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것으로 됐다라는 것이 하이데거에서 저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증거는요. 두 번째 증거는 LLM 모델에 토큰이 있는 거 아시죠? LLM 모델이 여러분한테 돈을 받고 여러분한테 가치로운 문장을 만들어주고 가치로운 동영상을 만들고 해주는 것은 무엇에 기반하나요? 토큰에 기반합니다. 이게 LLM 모델을 그냥 쓰는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혹시 모르는 분이 있더라도 LLM 모델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기가 뭔지. 이건 토큰입니다.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언어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언어를 아까 understand, university라는 토큰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증거고요. 세 번째 증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그 하버드의 진화 생물학자인 데이비드 헤이크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 보이시나요? 제목이 다윈 투 데리다입니다. 다윈 투 데리다. 이게 생물학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데리다가 탄생을 해요. 데리다가 갑자기. 데리다는 해체, 그렇죠? 뭘 해체했죠? 구성 요소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 날 원리를 해체하는 거죠. 구성, 원리, 구조 이런 것들을 해체한다고 그러죠. 이 책에 페이지가 342쪽에 보면 이런 그 지인 트리가 나옵니다. 지인 트리. 지인 트리가 나오는데 이 지인 트리에 이 점, 하나의 점을 의미로 본다면요. 이 점에 이 사람이 어떻게 붙여놨냐면 토큰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토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몸에는 DNA가 있고 DNA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우리는 지인,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전자 하나는 프로틴 하나와 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니버시티를 하나의 이 지인으로 보자 이거죠. 유니버시티 하면은 유니버시티라는 어떤 그 가상에 떠오르는 의미로 연결되잖아요. 프로틴과 단백질과 연결되는 건 동일하죠. 그런데 이 지인을 나눠버리자는 거죠. 뭐처럼요? 우리가 유니버시티를 유니버시티로 나눈 거죠. 토큰으로 나누자는 거죠. 그럼 이 토큰이 진화의 핵심이 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을 때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는 뭐냐면 어떤 그 유전자를 가진 그 유기체가 사람이 엄청나게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면 남한테 다 양보하는 거죠. 자기 거를 챙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부처님 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가 가장 걱정하냐면은 부모님도 애인도 가족도 아니라 유전자가 제일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라도 뭐 한다고요? 이기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기적으로. 그래서 이 유전자의 변형이 와서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조건과 상황에서 자연이 선택하는데 그죠? 다윈이죠. 자연 선택론. 자연의 선택. 내가 나의 유전자를 바꿔야지. 오늘부터 바꿔야지. 막 여러분 힘쓰면 유전자가 바뀌어요.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괴물 유전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극복해 나가고 나의 마음을 내고 나의 행동을 쭉 쌓아가면 자연이 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주는데 그 변형의 핵심은 뭐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냐면 토큰이라는 거예요. 지인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고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보면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술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그냥 완벽하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토큰이 바뀌는 우리 사회에서 토큰이 바뀌는 근본 해석학적인 그 우리 언어의 진화와 우리의 몸에 있는 생물학적인 진화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근본 해석학적이 아니라 단어를 이렇게 쓰니까 너 그 단어를 그 단위에 쓰지 마, 이런 단어를 써라고 해서 유전자를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화해서 생존할 수 있는 거,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학자의 얘기인 거죠. 이 헤이거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 해석학이 진화 생물학이라는 독특한 미생물학의 유전자학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이해를 가져가는 거죠. 이 얘기를 봐도, 이건 뭐 최근에 쓰여진 책이니까요. 이게 번역도 있어요. 번역된 책도 있는데, 데리다부터 아니죠. 다윈부터 데리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언어의 세계로 나와서 막 이제 언어의 가치를 두고 놀려다 보니까 언어는 많이 진도가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진도가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후기구조주 정도만 알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근본 해석학이라는 굉장히 라디칼한 의미의 언어를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 있고, 이것은 정확하게 인공지능 시대에 맥이 맞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근본 해석학의 주제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이 또 그 4월 16일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제 나이가 많죠. 그분들이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오늘만이라도 조금 마음을 가지자라고 제안을 제가 감히 월권으로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중간고사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몇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질문 받기 전에.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여러분 질문을 거기다 남기지 마시고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이따가. 일반적으로 하면 5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5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각 수업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을 다른 수업의 핵심 개념과 연결하는 문제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딱 보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 다 어려운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한 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그냥 적으시면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싶어요. AI하고 이렇게 묻고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여러분의 생각을 가능한 5문제가 한쪽에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빈칸에 이렇게 가능하면 적어주시고, 나는 꼭 적어야 되겠다 하면 뒤편에 했다라는 말을 적어줘도 되는데, 그 안에 적는 단어로서 여러분이 고민한 흔적을 남겨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채점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이거는 어디서 뒤져봐야지 이러시면 여러분이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1시간 몇 분이죠? 1시간 10분, 70분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수 있고, 문제가 이렇게 뭐에 대해서 쓰시오, 노예마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노예마를 뭐와 연결하시오, 이런 거라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시고, 또 이 강의에 제가 교재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했지만 여러분한테 제 시간에 못 드린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대신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원재 학생의 도움으로 녹화를 하고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발췌해서라도 빨리 보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 나와 있는 제목, 타이틀 있잖아요. 제목이 뭘까? 이걸 생각해서 정리를 해두면 서로 연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이 사람은, 이 학생은 이렇게 고민했구나 라고 느껴지면 만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5문제니까 하나에 20점이잖아요. 그것을 주는데 딱 보고 이건 나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면 좀 감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출석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이 팀플을 할 거거든요. 팀 프로젝트를 할 텐데 팀 프로젝트도 했어요. 그런데 시험도 다 봤죠. 시험을 안 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시험을 봤어요. 근데 좀 못 봤다, 아니면 성의 없었다. 이랬을 때도 여러분이 다른 과목에서 받는 학점보다는 다 참가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낮지는 않다는 건 이미 아시죠. 내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속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 교수로부터는 뭐 최소한 A를 받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의 고민의 흔적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이 올라와요? 혹시 있으면 나한테 좀 전달해 주면. 오늘 수업 내용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다가 든 질문도 괜찮고 뭐 중간고사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여러분의 팀 프로젝트는 조를 짜드리고 그 조에 따라서 4번의 수업에서 5팀이 발표를 합니다. 10분간. 네, 언제 발표할지도 우리 조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추첨을 해서 랜덤하게 선택해서 택하게 알려드리고, 어떤 주제로 10명이 여기 나와서 토론하는 겁니다. 10명이 앞에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미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만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스크립을 보는지 안 보는지. 저는 그것만 가지고 채점하고, 조교들은 다른 포인트를, 각자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스크립을 본다 그러면 제 점수는 못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토론을 자유롭게 토론을 10명이 하면 10분 동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채점을 함께 하는, 지금 이 용지에 그 학점을 평가할 수 있는 용지를 들여서 그 점수들을 가지고 팀 프로젝트 점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 질문 없으세요? 중간고사에 대해서? 뭐 다른 과목 굉장히 힘드실 거니까 준비하기가, 이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각 수업마다 올라와 있는 제목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이해와 고민을 담고, 이것이 다른 거 연결됐을 때 어디에 연결될까, 이 정도 생각은 잠시 이렇게 앉으셔서 고민한 다음에 들어오시면 그 고민을 적으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 문제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여러분을 어떤 뭐 놀라게 한다든지 뭐 공부를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고민을 한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어렵게 낸 거지, 여러분을 괴롭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공부하시는 방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